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 격상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의료진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내년 2월쯤 일반인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캐나다는 내년 1분기까지 300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면서 런던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최근 확산이 변종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의심된다며 세계보건기구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탈석탄 탈원전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력계획안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구온난화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후 예측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일 역시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우리 기술로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세계 각국에 제공하는 에이펙 기후센터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겠다며 추가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치료제는 임상시험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확진자 치료에 신속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게 될 때까지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하나하나 결정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첫 회의가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내년 3월 안에 국내 접종이 시작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아직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비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름대로 확인을 했다며 내년 3월 이전에 국내 백신 투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초 국내 백신 투약은 가능할까?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 4곳 등에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구매 계약까지 마친 건 1,0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 나머지 제약사들은 구매 확약만 한 뒤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들 3곳 중 적어도 2개 이상은 연말 안으로 계약까지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신속하게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물량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사용허가 절차입니다. 국내 도입 속도가 가장 빠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석연찮은 임상 결과가 밝혀지면서 미국 FDA 승인 절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승인 여부는 참고만 할 뿐 국내 사용은 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단독 허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도입이라든가 생산이 지체될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공식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고 허가 즉시 백신 접종도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평균 800명을 넘겼지만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3단계 격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됐다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리두기는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2, 3일 이후를 봐야 한다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시행한 2단계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정부는 국민 피로감에 동참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3단계 격상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특히 3단계 격상 기준은 일주일 평균 8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범위가 넓고 고령자 비율과 병상 수용 능력 등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단계 격상이 불러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확진 규모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의료 공백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시민이 의료 공백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쪽방 주민과 HIV 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숙자들은 치료받던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첫 접종 대상은 의료진이었는데요. 미국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은 내년 2월에는 일반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퀸즈시에 있는 한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의자에 앉아 화이자의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을 마치자 린지 간호사는 박수를 치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접종이 이뤄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린지 간호사는 백신이 터널 끝에 비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feel hopeful today, relieved. I feel like healing is coming. I hope this marks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very painful time in our history. 미국에서 첫 접종은 지난 봄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첫 접종자인 린지 등 의료 종사자를 영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끝낼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vaccine is exciting because I believe this is the weapon that will end the war. It's the beginning of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백신 개발과 승인을 종용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세계에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월쯤에는 일반인들의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곧 나오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이 1월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의 CEO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 직원이 우선 접종한다는 규정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자 영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이 확산이 최근의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하며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들떴던 영국.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엄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영국 정부는 16일부터 런던의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속도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3단계 격상 지역에서는 모든 술집과 식당 등은 배달이나 포장, 드라이브 스루 영업만 허용됩니다.
실내에서는 다른 가구 구성원과 만날 수 없고 공원 등 야외에서도 6명까지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객 입장도 다시 금지됩니다. Will be a significant blow. But this action is absolutely essential, not just to keep people safe, but because we've seen early action can help prevent more damaging and longer-lasting problems later. 행콕 보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지난 주말 런던을 포함한 남부 지역의 감염자 급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dentified a new variant of coronavirus,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the faster spread in the southeast of England. Initial analysis suggests that this variant is growing faster than the existing variants.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증상을 불러오거나 백신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행콕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으며 영국의 과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접종 직후 2명이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당국이 접종을 마친 이들을 15분간 관찰하라고 의료진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접종자들이 더 오래 머무르는 만큼 병원 내 공간이 부족해지고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새 접종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최신 기술을 활용한 화이자 백신은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후 거꾸로 뒤집고 바로 세우는 과정을 10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종하는 데에만 8분이 걸린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잇따라 시작한 가운데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백신의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 9일 중국 시노팜사의 백신을 공공용으로 등록을 마친 아랍에미리트가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또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보건당국이 현재 45개 병원과 의원에 백신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무료 접종 예약을 하라고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받게 해준다는 암 거래상이 활기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가짜 중국산 백신의 유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중국 관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최근 해외 유학 예정자를 중심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자 웃돈을 요구하면서 백신을 맞게 해주겠다는 암 거래상이 생겨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허가된 백신의 경우 2번 접종에 400위안, 약 6만 8천 원이 정상 가격이지만 암거래상들은 보통 3,000위안에서 7,000위안까지 최대 17배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암거래상들이 백신 생산업체 내부의 연주를 통해 신속한 접종이 가능하다고 유혹하지만 시노팜과 시노백 등 주요 백신 업체들은 개인이나 중개상에 판매를 위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15일을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900명 가까이 발생했죠. 네. 주말에 1000명을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에 월요일에 700명대로 떨어졌었지만 다시 늘어난 겁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벌써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높은 그 단계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 950명이 확진되면서 1차 대유행의 정점을 처음으로 넘어섰죠. 네. 13일에도 신규 확진 1000명이 넘게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3단계 격상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3단계 격상은 사실 셧다운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한 건지 궁금해요. 네, 아직은 충족을 안 했습니다. 네. 3단계 격상 기준은요, 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입니다. 네. 15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775명인데 예. 이에 좀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16일에 확진자가 824명만을 넘기면은 지난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기면서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며칠간이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며칠간 이 확진자 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 이상인데요. 한 명이 1.3명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예. 이 수치를 보면은 3단계 격상 요건을 언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16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824명만 넘기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3단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만약 그렇게 되지를 않길 바라겠지만 네. 3단계가 된다면 2.5단계와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요. 사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게 원칙입니다. 국민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이나 상점, 또 의료기관 이것 등만을 제외하고서 네. 백화점이나 국공립시설, 결혼식장 등이 아예 문을 닫습니다. 예. 지금처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 인원 제한 기준이 좀 더 세지는데요. 8제곱미터당 이 한 명으로 더욱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예. 민간 기업에서는 이 민간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직장에서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 근무가 의무화되고요. 또 학교나 학원 수업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정부는 3단계 세부 조치를 이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추후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수도권 지역이 2.5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 조치인데 3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단계를 제가 상향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지금 매뉴얼에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시킬 조치들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발생했던 집단 감염의 동향과 현재 유행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방역 조정에 대한 방안들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백신 접종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여러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어느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됐나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을 비롯해서 네. 미국이랑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도 곧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앞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15만 명이 이 러시아산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했는데요. 예. 이 백신은 임상 3상 없이 접종된 거라서 전 세계에서 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산 백신의 경우 아랍이나 남아메리카 등에서 임상 중단이 지금 속출하는 상황인데요. 바레인은 이 중국 백신 시노팜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계 곳곳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언제쯤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임상 3상이 완료돼서 예방률이 높은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선구매가 돼 있지 않고요. 예. 결국에 1,0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가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미국에서 뭐 승인이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설령 늦어진다고 해도 영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승인을 해준다면 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바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또 물량도 바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중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유럽이나 영국에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 아직은 접종 시기가 뭐 언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근데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보건당국에서 이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접종까지는 2분기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백신 효능과 그 안정성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마스크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인구 변화 대응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는 지난해 3,759만 명에서 올해 3,736만 명으로 23만 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23만 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 원, 2025년까지 총 196조 원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 5천억 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 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탈석탄 탈원전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전력계획안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15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력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가동연한 30년이 다 된 석탄 발전 30기를 없애고 24기는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으로 전환됩니다.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듭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전력공급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40% 수준인 석탄 발전량 비중은 10% 넘게 줄어들어 30% 가까이로 떨어지고 뒤이어 원자력, LNG, 신재생 순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억 9,300만 톤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89.1기가와트인 최대 전력 수요는 해마다 1%씩 늘어 2034년에는 102.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만약을 위한 전력 예비율을 22%로 유지합니다. 앞서 전력 수급 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라는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는 점도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에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방사능 위험 탓에 상황 파악과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전 사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과 1차 현장 처리까지 가능한 방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어 사람이 대피한 현장에 드론을 태운 로봇이 투입됩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로봇은 최대 시속 60km의 빠른 속도로 주변을 돌며 현장을 파악하고 방사능 오염 지도를 만듭니다. 이어 사고가 난 건물 내부로 투입되는 높이 30cm의 실내형 로봇. 방사선, 온도 탐지기를 탑재하고 계단과 장애물을 넘으며 방사선량 11상 정보와 3차원 지도,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외부로 전송합니다. 실내, 실외를 탐지할 수 있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서 원전 사고 상황이 파악되면 다음엔 실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로봇이 투입됩니다. 바로 암스트롱입니다. 두 팔을 가진 로봇이 방사능이 누출되는 건물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어 팔에서 우레탄 폼을 분사해 방사능이 새어나오는 틈을 막아버립니다. 콘크리트나 폐기물 드럼을 옮기거나 소화액 분사, 밸브 조작도 가능합니다. 현재 로봇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500m 정도. 최대 2배까지 늘리면 원전 사고에서 사람이 투입되지 않아도 초동 조치가 충분합니다. 사고가 나면 통신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 500m 정도 최대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1km 정도까지 그 통신 거리를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로봇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방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원내 방제 훈련에 6번이나 적용하면서 저희 시스템이 실제 사고에 대응이 가능함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로봇으로 사고 현장 파악과 1차 조치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지만 고농도 방사능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의 확보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기후 예측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상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에이펙 기후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 유진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아마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에이펙 기후센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에이펙 기후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즉 아태 지역이죠. 아태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말씀하신 에이펙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서 설립되었고요. 2005년에 부산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기상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에이펙 기후센터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기후 예측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재배포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기후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서 이상기후에 대한 감시,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예측 기술 개발 연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회원국과 협력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상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그리고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재해 피해가 큰 대만이나 필리핀 기상청 등에 대한 기후예측 기술 지원,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조기경보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에 에이펙 기후센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기후라는 게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기후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에이펙 기후센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또는 기후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100% 정확한 예측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 기상국에서는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죠. 기후 예측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모델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들은 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요. 관측값에 아주 작은 오차가 있을 때 그 예보가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에이펙 기후센터에서는 각국의 기후 예측 모델에서 생산한 예측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다중 모델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14개 모델에서 얻어진 약 300개의 예측 결과를 활용해서 예측을 생산하고 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예측도 다양한 모델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예측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한 예측은 한 개의 모델을 활용한 예측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도가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음악의 그 앙상블처럼 각국의 데이터를 모아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해내는 기술이다. 바로 그게 다중모델 앙상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생산한 기후 예측을 회원국이나 혹은 각국 기상청들에서 활용을 하는데, 기후 예측은 그 피해 예방,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로서 준비 체계를 갖추고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지역은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가 아주 국제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불은 특히 가뭄이 지속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즉 강수량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 2018년 말레이시아 학술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펙 기후센터의 다중모델 앙상블 예측이 어디가 건조하고 어디가 건조하지 않은지에 대한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단체 등에서 저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농림부에서 저희 예측을 이용해서 모내기 시점에 대한 정보를 농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기상청에서 장기예보 생산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기상 관측소가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기후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에이펙 기후센터의 이런 자료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같은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선진국보다 더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기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역량이 또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발도상국 기상청 그리고 기후 관련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 교육과 지원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저희 센터에 함께 머물면서 저희 연구진과 함께 각 국가에 대한 연구를 같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교육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있는 건데 혹시 또 다른 지원 분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거 좀 더 길게 보는 거고요. 이와 동시에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후 예측 도구를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에이펙 기후센터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허브 역할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정보들을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전달하는 일인 것이죠. 특히 기후변화에 제일 민감한 지역이 바로 이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인데 그런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예측 기법을 개발해서 활용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술 개발과 데이터 전달도 중요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원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을 되게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면서 파트너십을 쌓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는 회원국 실무단 회의
기술협력 워크숍 이런 것 자리를 마련해서 네트워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이펙 기후센터가 이 주변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알 수가 있었는데 네. 갈수록 전 세계의 그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후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5년이 역대 가장 뜨거웠던 5년을 모두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역대 2번째 혹은 3번째로 온도가 높은 해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북극의 얼음은 올 10월 달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배출 경향은 과거에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올 초에 호주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호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의 상호작용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이런 높은 상승이 연초에는 호주 산불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북극의 고온 현상과 결합해가지고 네. 여름에 동아시아 호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기후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상기후가 어떠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거쳐서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예. 이를 예측에 활용하는 것인데 과거에 나타났던 상호작용과 최근 나타나는 상호작용들이 달라지는 추세라서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예.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 기후 예측의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후 변화는 사실 인류한테 새롭게 부과된 과제고요. 예. 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법도 역시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네. 예. 이 새로운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소통과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기술적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고요.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와 물관리, 기후와 건강, 나아가서 기후와 산업활동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기후예측 정보는 물론 불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비롯된 시장까지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기후 정보를 각 분야에서 활용해서 이상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찾는 그런 협력과 거기에 따르는 노력은 사회의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교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산업 영역까지도 개척할 수 있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협업과 노력이 없으면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는 현재의 수준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갈수록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그 기술도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악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에이펙 기후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뢰도 높은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해서 이상기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의 경감 그리고 네.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아태 지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예.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유용한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존의 다중 모델 앙상블 기술은 물론 기후 예측 모델의 개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병합 등 예측 기술 개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국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기후 정보가 활용돼서 예. 사회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잘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요. 네.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앞으로 에이펙 기후센터가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기후센터 유진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새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20건 증가했습니다. 국가임상시험재단은 미 국립보건원에 등록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지난달 107건보다 20건 늘어 127건이며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의 비중은 44%인 5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기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임상시험 계획은 총 35건으로 지난달보다 각각 백신 4건, 치료제 4건 증가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보건원장은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낮지만 여전히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지는 긴급하게 알아내야 할 문제지만 이를 파악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기억해 재감염 시 다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기억 T세포의 기능이 상당 시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공동연구팀은 첨단 연구 기법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T세포의 특성과 기능을 규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회복 후 정상적인 기억 T세포의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고 회복 후기부터 기억 T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한 T세포의 기능 변화를 가장 정교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의 효능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1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와 메일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여기가 배감이야, 배감. 딱 맞게 오늘 5일장이 섰다. 진짜요? 너무 좋아. 마치야, 이거 네 옷이다. 야, 딱이다. 끝났다. 국물 깊다. 신발장도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신발장? 저 너블너블해잖아, 저거. 뭐야, 저거. 다 뜯어졌네, 합판이. 보일러가 추운 물이 네. 얼어요. 뜨거운 물이. 저기 지금 온수기예요, 저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아니 이 추운 날 온수기가 고장이 나다니 할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저도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만 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네. 한번 불러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디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